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쌤 간호입니다. 간호연구 방법론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첫 단어는 과학적 연구의 이해에서 세 번째 간호연구자의 역할 및 연구 유형에 대해서 정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1번 간호학생 수준의 연구자 역할입니다. 첫 번째, 간호실무를 위해 연구의 필요성 또는 가치를 파악한다. 두 번째, 간호실무에서 연구 문제 확인을 돕는다. 세 번째, 연구 자료 수집을 돕는다입니다. 2번, 학사 간호사의 요건. 간호학생일 때보다 수준이 낮겠죠. 학사 간호사의 요건은 첫 번째, 논문을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연구가 필요한 간호 문제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 연구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실무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반복 연구라든지 연구 설계는 나중에 전문 간호사의 역할에 들어갑니다. 3번, 간호학 박사 수준에서의 간호 연구자 역할입니다. 첫 번째, 실무 향상을 위해 과학적 지식과 다른 지식 사이의 상호작용을 위해 지도력을 발휘한다. 두 번째, 대상자들의 안녕에 대한 간호활동의 공헌도를 평가한다. 세 번째, 간호실무의 질 향상과 간호활동의 공헌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한다. 네 번째, 연구 방법을 배우려는 다른 간호사들을 지도하고 격려하는 역할 모델이 된다. 다섯 번째, 교육기관이나 건강 관련 기관과 협동 연구하거나 상담 역할을 한다. 4번입니다. 간호연구에서 간호사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 연구 소비자 역할. 연구 소비자 역할은 논문을 읽고 평가하며 연구 결과를 비판하면서 타당성과 장점을 파악해서 그 연구 결과를 실무에 적용하기 전 연구가 더 필요한지, 적용하기에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연구 소비자 역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연구 참여자 역할 할 수 있어요. 연구 참여자 역할은 연구자가 초산모의 출산에 대한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한 이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후에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했을 때 이 연구에서 간호사가 연구자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연구 문제 규명 역할입니다. 대상자를 간호하고 관찰하는 가운데 의문점이나 문제점을 찾아내고 문제점을 연구와 연결해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간호사의 역할이 연구 문제 규명 역할이고요. 네 번째로는 연구 결과를 동료와 나누는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연구 모임이나 학술 세미나에 참여하고 실무에 적용 가능한 연구 결과를 찾아내서 동료에게 알려주는 것이 연구 결과를 동료와 나누는 역할입니다. 간호사의 역할. 간호연구에서 간호사의 역할. 첫 번째, 연구 소비자 역할. 두 번째, 연구 참여자 역할. 세 번째, 연구 문제 규명 역할. 네 번째는 연구 결과를 동료와 나누는 역할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전문직 간호사의 역할 있어요. 비슷합니다. 간호사의 역할과 비슷한데요. 1번, 연구 독자로서의 역할 있고요. 2번, 연구계획 및 설계자로서의 역할입니다. 3번, 반복 연구자로서의 역할 있고요. 4번, 자료 수집가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5번, 전문직 간호사의 역할이 기출입니다. 전문직 간호사의 역할, 연구 독자로서의 역할, 연구계획 및 설계자로서의 역할, 반복 연구자로서의 역할, 자료 수집가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뭔가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 번씩 그냥 이렇게 듣고
이해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자, 5번의 전문 간호사의 역할 정도는 암기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문직 간호사의 역할은 첫 번째로 연구 독자로서의 역할, 두 번째 연구 계획 및 설계자로서의 역할, 세 번째 반복 연구자로서의 역할, 네 번째 자료 수집가로서의 역할입니다. 6번 양적 연구의 목적은 서술, 이론 검증, 인과관계 규명, 관계조사에 있고, 질적 연구의 목적은 경험의 의미 발견과 해석, 이론 개발에 있다. 자, 우리 앞 시간에 양적 연구의 목적이 서술, 탐색, 설명, 예측과 통제라고 했고요. 질적 연구의 목적은 현상에 관한 새로운 관점, 개념화, 도구화, 민감화, 예증화라고 했었는데, 다른 문헌에는, 다른 교과서에는요, 이렇게 보는 것도 있어요. 양적 연구의 목적을 서술, 이론 검증, 인과관계 규명, 관계조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질적 연구의 목적은 경험의 의미 발견과 해석, 이론 개발에 있다라고 보는 곳이 있는데 틀린 말이 아닙니다. 7번 질적 연구의 연구 철학 두 가지는 현상학과 상징적 상호작용이다. 8번 지금부터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머리에다가 완전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8번 계량적 자료로 표현되기 어렵고 통계적인 해석만으로는 자료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낼 수 없는 연구 현상의 이해를 위해서 시행되는 연구가 질적 연구이죠. 질적 연구는 희망, 슬픔, 불안, 긍지처럼 계량적 지표로 표현하기 어렵고 통계적 해석만으로는 자료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낼 수 없는 연구 현상의 이해를 위해 사용되며, 질적 연구의 목적은 경험의 의미 발견과 해석, 이론 개발에 있다. 9번 차배근이 분류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연구 유형에는 문헌적 연구 방법, 실증적 연구 방법, 사례 연구 방법이 있다. 10번 연구 유형 중 문헌 연구법입니다. 문헌 연구법에는 도서관 서베이 방법, 역사적 연구 방법, 비판적 분석적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11번 연구의 유형 중 실증적 연구 방법. 자, 실증적 연구 방법이라는 것은 자료 수집 방법보다 객관적인 도구나 기구를 사용하여 통제된 상황에서 실증적인 관찰을 통하여 연구한다는 점을 강조한 분류이다. 실증적 연구 방법은 기술적 연구 방법 그리고 실험적 연구 방법으로 세분될 수 있다. 문헌적 연구 방법에 비해서 실증적 연구 방법이 좀 더 객관적인 연구 방법 되겠습니다. 12번 사례 연구 방법은 핵심적인 연구 방법이라기보다는 탐색적 또는 보조적 연구의 성격을 가진다. 13번 개념은 사물이나 현상을 추상적으로 설명하고 이름 짓는 용어로서 의미를 분리하며 이론이나 명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14번 개념은 이론을 구성하는 기본적 단위로 경험세계, 즉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현상 자체가 그 현상의 속성으로서 현상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적 언어이며 기호이다. 연구를 진행하려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이론의 개념부터 현실에서 관찰되고 측정될 수 있는 구체적 현상, 즉 변수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이끌어 가야 한다. 추상적이고 포괄적 이론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개념은 한 가지 사실이나 현상의 한 측면을 상징하는 용어나 단어로 표현한다. 자, 개념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복잡하죠.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개념, 이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계속 가볍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15번
연구에서 사용되는 개념은 그 개념에 일반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정확하게 정의된 경험적 지표가 있어야 한다. 개념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째, 개념을 나타내는 말이나 용어가 정확하고 의미가 적절하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개념이 뜻하는 영역 또는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셋째, 개념은 경험할 수 있는 또는 관찰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 16번, 개념의 기능입니다. 자, 개념의 기능에는 인지적 기능, 평가적 기능, 실용적 기능, 의사소통의 기능이 있습니다. 개념의 기능 중에서 인지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한 것을 조직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것을 인지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개념의 기능 중에서 두 번째, 평가적 기능은 지각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평가적 기능입니다. 개념의 기능 중에서 세 번째, 실용적 기능. 개념이 규정하는 뜻을 바탕 삼아서 우리 행위를 좌우하는 기능이 바로 실용적 기능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기능은 개념을 사용하여 서로 뜻을 전달하고 의사소통하는 기능이 개념의 기능 중에서 마지막 의사소통의 기능 되겠고요. 이렇게 개념은 인지적 기능, 평가적 기능, 실용적 기능, 의사소통 기능을 한다. 17번, 개념적 정의입니다. 이번에는 개념이 아니고 개념적 정의란 하나의 개념을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문헌 연구에서 연구 문제나 가설에 나오는 중요한 용어를 정의하며 동의어 반복의 결과가 되기 쉬우므로 실증적 연구에서는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개념적 정의는 동의어 반복의 결과가 되기 쉽답니다. 18번, 개념 정의는 이론 세계에서 이해하기 위해 시도되는 이론적 정의와 경험 세계에서 관찰 측정 가능한 정의인 개념적 정의가 있다. 이론적 정의는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 다른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론적 정의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이론적 정의의 개념은 이론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 요소이다. 그러므로 한 개념의 의미와 다른 한 개념의 의미가 다름을 구별할 수 있게 이론적 정의는 정확하게 내려야 한다. 개념적 정의는 시대와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으므로 개념적 정의를 수정, 보완, 기각하는 작업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론적 정의는 하나의 개념 설명에 다른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다. 19번, 이론적 정의가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특성. 첫째, 개념의 독특한 특성이나 본질이 포함되어야 한다. 두 번째,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그 개념의 일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이론적 정의는 반드시 긍정문으로 작성되어야만 한다. 네 번째, 정의에 사용되는 용어는 명확해야 한다입니다. 20번, 이론 세계에서 추리되는 개념을 경험 세계에서 관찰하려면 개념을 경험적 지표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개념을 연구 가능한 현상으로 변형시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관찰할지를 서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의가 조작적 정의이다. 21번, 조작적 정의는 개념을 관찰할 수 있는 용어로 정의하여 경험적 지표를 갖게 하는 것이다. 즉, 어떤 이론적 개념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관찰자가 따라야 하는 활동 또는 절차를 세밀하게 묘사하는 과정이다. 이는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경험적 지표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대개 연구 때 사용될 측정 수단인 지표, 지수, 척도를 말한다. 22번 조작적 정의는 개념이나 변인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행위나 조작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 변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방법이다. 이론적인 개념이나 실증적인 조직 자료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23번 모성 역할 자신감이라는 개념을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 수행을 지각하는 자기 효능감으로 리가 번안한 레더만의 모성 역할 자신감 자가평가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로 정의했다면 이는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24번 연구에서 관찰이나 측정을 쉽게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정의된 개념으로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내려지면 개념이라 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변인 또는 변수라고 한다. 25번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경우 연구의 가설이 검증되기 위해서는 연구 변인이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해야 한다. 이 점은 과학적 연구 방법의 기본 전제이기도 하다. 바꿔서 말하면 연구 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가능해야 한다. 추상적 연구 변인의 설명에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26번 변인의 특성 첫 번째 연구에 사용되는 모든 개념은 변인이 될 수 있으며 변인은 속성상 두 가지 이상의 값을 가진다. 두 번째, 연구의 주된 과제는 어떤 현상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세 번째, 개념을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경험적 차원으로 다루어지는 것이다. 네 번째, 변인은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의 전개로 연구에서 운용된다. 27번 어떤 현상에 관련되는 두 변인이 있을 때 한 변인이 다른 변인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하면서 다른 변인을 변화시키는 관계에 있을 때 변화시킬 수 있는 변인을 독립변인이라 하며 변화를 받는 변인을 종속변인이라 한다. 28번 종속변인은 연구자가 이해하고 설명하고 예측하려고 관심을 두는 변인이다. 독립변인과의 인과관계에서 독립변인의 영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변인이 종속변인이다. 즉, 독립변인의 영향을 받는 변인을 종속변인이라고 합니다. 29번 학습 시간이 많은 학생은 학습 시간이 적은 학생보다 성적이 높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연구 가설에서 독립변인은 학습 시간, 종속변인은 학업 성적에 해당한다. 자, 변화를 받는 요인이 변인이 종속변인이니까 학습 시간에 따라서 학업 성적이 결과가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속변인은 앞에 독립변인의 변화를 받는 변인으로 학업 성적에 해당하고요. 독립변인은 변인을 주는 변인이죠.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변인이죠. 학습 시간을 변화시켜서 학업 성적을 보는 거니까 학습 시간은 독립변인에 해당하겠습니다. 30번 학문 영역의 성격에 따라서 독립변인을 설명변인 또는 예측변인이라고도 합니다. 독립변인, 설명변인, 예측변인 같은 말. 종속변인은 피설명변인, 피예측변인 또는 기준변인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자, 종속변인, 피설명변인, 피예측변인, 기준변인 같은 말. 31번 연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도 통제가 되지 않는 변인은 외생변인이라 한다. 외생변인은 혼동변인이라고도 하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고 관계를 혼란시키는 변인이다.
외생 변이는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 사이에 영향을 주어 어떤 본질적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으며, 외생 변인이 통제되었을 때 두 변인 사이의 관계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 관계가 사라지기도 한다. 외생 변이는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동시에 통제도 되지 않는 변인이다. 외생 변이는 연구 결과를 불명확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32번. 매개 변인 또는 중재 변이는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 변인의 일종입니다. 매개 변이는 한 독립 변인의 결과 변인인 동시에 다른 변인의 원인이 되는 변인으로, 매개 변인 파악은 두 변인 사이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 사이에서 이들 두 변인 관계를 더 확실하게 이해하게 돕는 변인으로서 매개 변인을 다른 말로 중재 변인이라고도 한다. 34번. 연구 문제의 선정입니다. 연구 주제를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연구가 시작된다. 연구 문제는 초기에 정확하게 결정된다기보다는 광범위하게 연구 주제나 연구 영역이 정해지고 점차 구체적으로 만들어진다. 연구 문제가 결정되면 잠정적으로 이를 서술해 보는 것이 좋다. 연구의 제목은 잠정적으로 결정되며 때에 따라서는 연구가 완료될 때 수정되기도 한다. 연구 문제는 문헌 고찰을 통하여 점차 정교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35번. 연구의 순서입니다. 연구의 순서는 조금 암기가 필요합니다. 연구의 순서. 먼저 연구 문제 탐색, 문헌 고찰, 개념틀 개발, 다음에 연구 목표 설정, 연구 변수 정의, 다음에 가설 설정, 제한점 확인, 연구 설계, 표집 설계, 측정 방법의 선택, 예비 조사,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연구 결과 해석과 논의, 마지막으로 연구 발표됩니다.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자, 이론 틀이 개념 틀이에요. 개념 틀이 작성되면 그 틀에 근거해 연구 변인이 결정 또는 그 이후에 연구의 가설이 설정될 수 있어요. 근데 틀이 작성되어야 연구 변인도 결정하고 이후에 가설도 설정될 수 있다는 거. 자, 연구의 순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연구 문제 탐색, 문헌 고찰, 개념틀 개발, 연구 목표 설정, 연구 변수 정의, 가설 설정, 제한점 확인, 연구 설계, 표집 설계, 측정 방법 선택, 예비 조사,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연구 결과 해석과 논의,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 발표입니다. 36번. 연구의 진행 단계는 개념적 단계, 경험적 단계, 해석 단계로 기술된다. 37번. 연구 문제의 주요 출처는 실무, 연구자와 동료 집단 간의 상호작용, 문헌 고찰, 이론, 연구 우선순위 등이 있다. 38번. 문헌 고찰은 연구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 또는 선정된 연구 문제를 관련 문헌으로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요약하기 위해 한다. 문헌 고찰은 연구의 어느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연구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연구의 길잡이가 될 수 있고 친숙해지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의 문제점과 앞으로 연구 방향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과정이다. 이론 틀은 문헌 고찰의 과정에서 만들어지므로
별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문헌 고찰의 결과로 이론 틀이 제시된다. 39번 이론적 제한점. 연구 틀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이론에서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을 수 있다. 연구 변수들이 연구 개념 틀에서 개념들과 명확하게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목표, 질문, 가설이 연구 개념들과 명확히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자, 이론적 제한점. 40번 연구의 제한점 가운데 방법론적 제한점으로는 대표성이 결여된 표본 선정, 빈약한 설계, 단순한 환경, 처치나 중재에 관한 불충분한 통제, 낮은 신뢰도나 타당도를 나타내는 도구 사용, 자료 수집 때 불충분한 통제, 통계 분석의 부적절한 사용 등이 포함된다. 방법론적 제한점. 41번 자,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가설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자의 기대를 기술한 것을 말한다. 연구자는 연구를 시작할 때 연구 결과를 예견하며 연구 결과가 연구자의 예견처럼 되기를 바라면서 기대하는 결과를 가설로 설정한다. 모든 연구 결과가 반드시 가설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가설은 관심 있는 현상들 간의 관계를 예측할 때 필요하다. 가설을 설정하기 위해 연구자는 변수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42번 연구 가설의 조건입니다. 첫째, 검증 가능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 논리적이어야 한다. 셋째, 연구 문제의 방향과 관련되어야 한다. 넷째, 모집단이나 시간 및 공간 요소에 대하여 특정화되어야 한다. 43번 측정 도구의 신뢰도 문제입니다. 신뢰도. 측정 도구의 측정치와 실제 세계의 일치성,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이용된다. 신뢰도는 측정 도구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한 개념을 측정하느냐이다. 실제로 측정되는 추상적 개념을 실제 세계에 근접하게 측정하여 측정 오차가 작고 동일 대상자를 같은 도구로 반복 측정해도 결과가 비슷하다면 이 도구의 신뢰도는 높다고 할 수가 있다. 도구를 선정할 때 고려할 점은 하려는 연구의 대상자와 도구 개발 당시 연구 대상자의 특성이 비슷한지 판단해야 되고 개발 당시 신뢰도가 높았던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같은 도구라도 도구를 사용할 때마다 신뢰도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44번 타당도는 측정 도구가 측정하려는 개념의 속성을 얼마나 제대로 측정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측정된 추상적 개념을 도구가 반영하는 범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분리불안을 측정하려고 개발된 도구가 실제로 불안이 아닌 분리불안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한다면 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추상적 개념에 관심을 많이 두는 사회과학이나 간호학에서는 도구의 타당도가 특히 중요하다. 45번 연구 설계입니다. 연구 설계는 연구로 얻으려는 대답을 어떻게 얻을 수 있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다루어 해결할지에 관한 전반적 계획을 말한다. 연구 설계는 연구 대상 집단의 선택, 자료 수집 절차, 측정 방법, 자료 분석 계획 등에 관한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 설계의 선택은 연구자의 전문 지식, 연구 문제와 목적, 결과를 일반화하려는 욕구 등에 달려 있다.
자, 연구 설계의 선택의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설계의 선택에서 연구자의 전문 지식, 연구 문제와 목적, 결과를 일반화하려는 욕구 등의 연구 설계의 선택이 달려있지만 연구 대상자의 특성은 아니라고 하는 거. 42번 모집단. 자, 모집단은 관심 있는 연구에서 연구되는 모든 대상 또는 모든 대상자를 의미한다. 모집단은 주어진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물질, 인간, 사물 또는 물질을 말한다. 모집단에는 개인 병원, 한 지역 안의 특정 네트워크 안의 모든 병원 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안의 모든 병원 등을 포함할 수가 있다. 43번 표집 설계입니다. 모집단 전부에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모집단의 일부를 선택하여 자료를 얻는데 이렇게 선택된 대상 또는 대상자를 표본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표집이란 연구 대상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효율성이나 시간, 경제적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의 모집단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연구 대상을 선택하는 과정을 표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 있는 전체 모집단 가운데 일부인 표본을 선정하는 과정을 표집 설계라고 한다. 44번 측정. 측정은 연구하려는 개념의 속성을 양으로 나타내기 위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사물이나 사건, 상황에 숫자를 배정하는 과정을 측정이라고 합니다. 측정은 추상적 세계와 경험의 세계를 연결하는 수단이다. 45번 연구계획서에 들어갈 내용. 연구계획서에는 서론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 또는 연구 문제, 가설, 용어 정의, 연구의 제한점,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방법, 연구 대상자와 연구 기간, 연구 도구, 자료 수집 방법, 자료 분석 방법, 연구 결과의 기대 효과와 활용, 참고 문헌, 연구 추진 일정과 소요 예산, 부록으로 연구 도구도 들어갈 수 있어요. 46번 예비조사라고 하는 거. 예비조사는 실제로 하려는 연구를 작은 집단을 대상으로 미리 시행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비조사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문제는 측정 도구의 적절성입니다. 예비조사 또는 예비연구라고도 합니다. 예비연구는 수행되는 연구의 질 향상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는 중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문제가 너무 심각하여 연구를 중단해야 하는 때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 전에 예비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입니다. 자료 수집 전에 해야 한다는 거. 예비조사에서 명심해야 할 일은 본조사와 동일하게 주의를 기울여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47번 개념 틀은 연구자들이 지식체의 결과를 연결하게 하고 연구의 발달을 주도하는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구조이다. 연구의 개념 틀은 연구의 기초를 제공하는 관계의 지도나 도형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야기 형식으로도 기술될 수도 있다. 48번 연구의 모집단에서 표본을 선택할 때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은 표본의 대표성이다. 모집단에서 대표성 있는 표본이 선택된다는 것은 모집단 안에 모든 대상자가 지닌 특성이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이것은 곧 표본에서 얻은 정보지만 모집단에서 얻은 정보와 같음을 의미한다. 표본을 선택하는 방법에는 확률 표지법, 그리고 비확률 표지법이 있는데 그 중에 확률 표지법은 대표성이 가장 보장되는 방법이다. 자, 연구 모집단에서 표본을 선택할 때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은 뭐다?
표본의 대표성이다. 49번 비확률적 표집은 가능한 많은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탐색적 조사 연구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단 자체가 범위를 한정할 수 없을 때, 또 많은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에, 또 목록을 구할 수 없을 경우에, 또 비용이나 소요 시간이 많이 드는 경우에 비확률적 표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50번 실험연구. 자, 실험연구란 연구자가 능동적 역할을 하며 연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관찰한다. 예를 들면 약물의 효과에 대한 실험 연구에서 실험자는 한 대상자에게는 치료약물을 주고 또 다른 대상자에게는 위약을 투여할 경우에 이 실험 연구 되는 거예요. 실험 연구죠. 실험자가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약을 직접 주고 안 주고 또는 가짜 약을 주고 하면서 실험에 참여하는 거. 비실험 연구는 연구자가 새로운 치료나 변화를 시도하고자 노력하지 않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의 상태, 조건, 행동, 특성에 대해 관찰하는 또는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실험 설계는 독립변수가 이미 나타나 버렸거나 본질적으로 조작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자가 독립변수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동시적인 변화로부터 변수 간의 관계가 추정되는 설계이다. 어떤 것이 있냐면 비실험 설계에는 교육, 연령, 성별, 인종, 질병 등이 비실험 설계를 해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53번 실험 연구에서 외생변수의 별량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외생변수의 별량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외생변수가 같은 대상자만 사용한다. 둘째, 외생변수 자체를 동일하도록 집단을 무작위로 배치한다. 세 번째, 외생변수 자체를 독립변수로 포함시킨다. 네 번째, 통제하여야 할 외생변수가 같은 대상자를 짝짓기하여 배치한다. 다섯 번째, 외생변수를 통제하는 통계법을 만든다. 54번 연구 결과의 해석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연구 결과의 해석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에는 연구 결과의 해석에는 자료 분석에서 나온 결과 검증, 결론 기술, 실무 변화 고려, 결과의 중요성 탐구, 결과의 일반화, 추후 연구 제안 등을 포함한다. 연구 결과는 연구자의 예측대로 의미가 나타났거나 연구자의 예측과 달리 의미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의미는 있지만 연구자가 예측한 방향이 아니거나 혼합된 결과를 보이거나 기대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자, 굉장히 막 암기하려고 하면 도무지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든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번 파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과정이 필요해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과 맞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